증시가 단기간에 폭등했던 것은 대규모 경기 부양이 일어났었을 때 반응했던 적이 더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안 좋을 때는 과감한 재정 투여도 해야 된다. 바로 그 시그널이 취임 초반에 상당 부분 워킹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종합주가지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실제 추경이 규모감 있게 일어나고 100조 원 AI 분야에 투자라든가. 안녕하세요. 모처럼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당연히 내가 원치 않은 후보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제일 시장이 발달하고 아니면 시장이 성장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 정해지면 시장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대통령이 되던 원하지 않은 대통령이 됐던 간에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차원만 가지고도 시장에선 호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리더십, 국가의 수반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국가 수반이 정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당선자가 이제 최종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 취임을 한 지 진짜 2, 3일 만에 주가가 크게 올랐죠. 이렇게 크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뭘 할지 이미 발표한 내용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달리기 시작했고요. 또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됐던 투자자들은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결이 됐으니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잖아, 이제 이 대통령에 맞춰서 우리 포트폴리오 이렇게 다시 넣기로 한 거대로 넣읍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됐다라는 그 사실, 그게 그냥 호재인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있나요?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기로 가장 크게 방점을 찍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환경에 대한 변화 중에 하나는 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려왔던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찾기 어렵게 만들었던 장애 요인 하나를 확실하게 제거하겠다라는 그 공약이 일단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세부적인 산업으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던 산업군들을 몇 가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분야에서는 100조 원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산업입니다. 문화산업을 계속 육성해서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또 공약화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원전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난 정권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중치를 보다 늘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을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업군으로 지금은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내수 경기가 최악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실물 경제는 좀 표현이 제가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박살이 났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연초 대비 지금 전망치가 어떻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 또 지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내수 경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구나라는 사실은 이제 다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 대통령 최종 당선자가 결정이 됐고, 그 당선자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투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최종 당선이 됐다라는 것만으로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행보들 중에 하나가 비상경제 TF팀을 가동해서 추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정 투여를 얼마만큼 할지
할지를 지금 발빠르게 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어찌 보면 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살리는데 일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지원책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번에 내수를 지원하기 위한 그 세부 내용들 중에 상당히 적지 않은 비중이 소상공인 지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는 산불 피해로 인해서 복구하거나 산불 피해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게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지원들 중에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산불 피해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지원 반드시 해야 되고 그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상공인 지원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예전만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이 많이 전개되지 않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이후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번에 진행될 정부 지원책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또 어려워지면 또 지원해 주겠지 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급한 불은 정부 지원으로 내가 껐으니 1년 또는 2년 지나다 보면 다시 좋은 시절 오지 않겠어?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을 계속 그냥 무작정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올바른 선택이 아닌 분들도 많이 섞여 계실 겁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온라인을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업종 전환마저도 이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으로 바뀐 분들이 꽤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주는 거 맞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전처럼 다시 오프라인에 손님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괜히 희망 고문 삼아 심어주는 건 절대 돼선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재정 투여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사실 소상공인이 어렵다라는 지적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도 계속돼 왔었습니다. 근데 재작년과 작년에는 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주저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물가가 안 잡힌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투여를 또 했을 때 과연 물가는 언제 잡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준치보다도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제 물가는 적어도 잡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잡혔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물가 그 자체는 상당히 오른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가가 예년 가격대로 다시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잡혔다는 게 더 이상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 상승률은 이제 잡힌 것 같습니다라는 거지 절대적인 물가 수준은 이 비싼 물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물가 상승률은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했던 물가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투자 자체, 그러니까 재정 투자 자체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졌다.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세상, 천국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이유를 약간 인문학적으로, 인문사회적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응축된 야간 문화의 에너지가 폭발한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엄 등의 이유로 인해서 야간의 통행이 제한됐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진국들은 밤에도 놀 수 있다며 밤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며 우리가 TV로 보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을 어렵게 갔다 온 사람들에게 들었던 게 우리의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야간 통행 금지 해제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밤에도 마음껏 서울 시민분들, 대한민국 국민분들 마음껏 놀고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했더니 몇십 년 동안 응축됐던 그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그야말로 24시간 문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하게 됐던 게 우리나라고요. 이런 현상을 똑같이 목격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나라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도 1980년대까지 계엄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통행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대만도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분단 상황 아닌 분단 상황 속에서 국가를 통제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행보를 걸어왔던 것인데, 대만도 그 계엄이 풀리자마자 우리나라 못지않게 24시간 문화 그리고 소상공인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길 가다 보면 저도 즐겨 대학 시절에 애용했던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그리고 꽈방 가서 거기서 또 돈 없으니까 한 잔 더 했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나가서 24시간 감자탕집 가서 감자탕 하나 놓고 해장하면서 소주 한 잔 하자 해서 24시간 감자탕집 가서 소주 한 잔 합니다. 그러면 막차 끊깁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24시간 찜질방 가자. 그리고 야,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것보다 그게 더 쌀 것 같아. 이게 제 젊은 시절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면 24시간 PC방에서 모처럼 게임 한 판 하자. 이거였거든요. 당구 칠 때도 있고요. 정말 24시간 문화가 정말 좋았던 게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이젠 그런 문화 없어졌고요. 밤에 그렇게 즐겨야 될 이유도 많지 않아요. 이제 가족들과 보내거나 집에 가지고 못하러 밤에 뭐해, 싫어나 귀찮아,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소상공인들을 찾아가는 손님의 시간이 24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퇴근 후에는 다 집에 갑니다. 그러면 예전에 24시간 문화가 있었을 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상가가 있었다면 지금은 퇴근 이후에 다 집으로 돌아가니 그 상가 숫자가 물리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3분의 1 토막이 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악담을 드리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버티면 손님 또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자 계속 감내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 계속 까먹으면서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오랫동안 증시에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해왔던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증시가 단기간에 폭등했던 것은 새로운 산업이 잉태됐거나 새로운 CEO의 놀라운 발명품이 출현했었을 때보다는요. 오히려 대규모 경기 부양이 일어났었을 때 주가가 훨씬 단기간에 반응했던 적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목격하셨죠. 바로 코로나19 때 그 경기 상황은 오히려 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경기 부양하겠다고 나서니까 단기간에 주가는 폭등한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악재도 많은 국가가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증시가 돌변해서 오히려 더 오르는 경우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실적에 의한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잉태됐다는 실물적인 변화보다는 유동성이 대규모로 공급된다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훨씬 더 단기간에 반응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상 철학으로 제시해온 게 있죠. 경기 안 좋을 때는 과감한 재정 투여도 해야 된다. 바로 그 시그널이 지금 아마 취임 초반에 상당 부분 워킹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종합주가지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실제 추경이 규모감 있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0조 원 AI 분야의 투자라든가 기타 문화산업의 대규모 투자들, 이런 것들이 정부가 마중물이 돼서 전개가 된다면 적어도 단기간에 주가에는 적지 않은 호재가 될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서 자산 포트폴리오에 고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이 붙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요즘 우리 서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설명드리면 소리 소문 없이 은근슬쩍 계속 오르고 있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국가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토부의 실거래가도 봤을 때 점점 더 한국의 여러
구별로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평균 매매 거래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토호제 이슈 뒤에 적지 않은 부동산 매매를 고민했던 분들이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토호제를 일부 풀었더니만 그 짧은 두세 달의 기간 동안 이렇게 단기간에 집값이 폭등하는 거, 야, 이것은 서울 집값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았었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준 시그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토호제가 그전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다시 오르는 추세는 계속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실구매가 가능한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매매에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울 집값은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지방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호재성 있는 지역들을 빼고서는 오히려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이후에 어떤 변화로 바뀔 것이냐 했었을 때, 통상적으로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논조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매스컴을 통해서 본인의 부동산 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흐름이 좀 예전 진보 정권과는 크게 달랐던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MBC 뉴스 아이킥에서 출연했을 때 말씀하셨던 걸 저도 라이브로, 저도 MBC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제 바로 코너에서 저도 직접 라이브로 직접 들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진보 정권 때 부동산이 참 희한하게 올랐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흐름을 설명하시면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누르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나 하셨고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공급을 더 늘려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를 도모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라디오 진행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되물었어요. 부동산 시장의 하향 평준화가 기대되는 흐름이신가요? 라고,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실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흐름을 유도하려고 하고, 역사상 부동산은 늘 상승해 왔다라는 표현도 같이 접목하셨어요. 이 얘기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 자체가 이전의 진보 정권 때 여러 경제 수장들과는, 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들의 견해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예전의 진보 정권 때의 부동산 정책과 달리 세금에 대한 중과세보다는 어떻게든 공급을 좀 늘려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 집들을 웃돈 주고 살려는 것보다도 좋은 새 집도 지어줘서 이거 분양받아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정책적 결을 더 선호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억지로 상승하는 부동산 흐름을 누르려는 인위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크게 하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것도 조금 이전에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결로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선거용 메시지였고, 본인이 예전에 성남시장 때라든가 그 전에 하신 발언들은 세금에 대해서도 중과세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했던 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말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저도 학자로서 제 생각이 달라졌던 적도 있고,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틀렸네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요. 또 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경제라는 건 상황이 바뀌면 그 진단도 바뀌고 당연히 처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 바꾸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철학이 바뀌었다. 본인이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나도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치적인 언어적 유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진짜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설사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내심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예전의 정책적 행보와 다른 립 서비스를 해주신 거라 하더라도 그 립 서비스의 말을 또 바꿔서 중과세 때리고 그 다음에 그 규제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한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내년이 지선입니다. 지자체 선거예요. 그럼 또 선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가의 행보, 그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게 정치가의 하는 일이지. 그럼 그 행보를 또 해야 될 시점이 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해서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고 주요 그 광역시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중과세 때리겠다? 이것도 못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에서든 경제적인 판단에서든 간에 이게 부동산 시장 과거와 같이 중과세 때려서 시장 옥죄는 정책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는 강남 아파트 가격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이거는 뭐 대통령의 그 말씀을 전언하는 걸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니 그들이 알아서 비싸게 사고 비싸게 팔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표현이 제일 강남 집값을 바라보는 그분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들끼리 비싸게 사고 비싸게 팔다는 걸 그걸 뭐 어쩌자는 거냐. 그거 할 때 국가에서 정해진 세금이나 제대로 내줬으면 좋겠다.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정말 대부분의 서민들 또는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저도 강남 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서울에 교통 편한 지역에 또는 수도권에 교통 편한 지역에 알아서 좀 저도 제 월소득으로 연봉으로 구매 가능한 집들 아니면 그런 정책적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사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지 나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강남 집값 잡겠다고 때려잡는 정책했다가 괜히 풍선 효과 등등을 통해서 이런 데 집값까지 다 이상하게 올라가 버리는 희한한 현상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없애고 그건 그들 시장으로 놔두고 안정적으로 좋은 주택 지어서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계속될까요? 이 참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어느 나라가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안 되어 있는 구분되지 않은 시장이 있나요? 우리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를 했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마저도 중국의 부호층들이 살고 있는 프리미엄 주택 시장이 분명히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조차도 그게 엄연한 현실인데 모두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는 거를 지향할 수도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현상, 부자들, 그냥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양극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극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프리미엄 주택을 사고 싶습니다. 웃돈을 주더라도 그 동네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럼 그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걸 놔두는 게 이게 그냥 그 현실을 그냥 인정하면 될 것을 그걸 어떻게든 막 바꿔보려고 했다가 부작용만 더 생겼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끼리 그건 그렇게 하고 진짜 서민들이 자식들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에 더 내가 초점을 맞춰서 공급을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니까 그 행보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서울의 상위 0.1% 그리고 상위 1% 사람들의 소득을 기반으로 했었을 땐 그런 사람들의 소득에 기반했었을 때 서울의 초고가 프리미엄 아파트 시장은 유사한 지역 도쿄, 싱가포르, 홍콩, 뉴욕, 런던, 파리 이런 지역의 초고가 프리미엄 주택에 비해서 아직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람들이 또 거기에 지금이라도 사겠지 하는 것도 나름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사치적인 거에 혈안이 돼서 무조건 그냥 뭐 투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자동차는 참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회주의자, 상징주의자, 지위제적인 성격이 있어요. 무슨 차 타고 다니세요가 우리 나름대로 또 많은 걸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한 시절 열심히 살았고요. 그래서 무명의 서러움을 딛고 이제 저도 스타가 돼서 이제 저도 좀 좋은 데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 니즈로 가는 거지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얼마 더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꼭 간다? 저는 그게 전부 투기적 수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집 사서 그 가족들끼리 삼겹살 편하게 구워 먹고 벽에도 못질 팡팡하고 이런 데서 살면 되는 것 같다. 저도 비강남 거주자로서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해외 자본으로 인해 강남 부동산이 더 비싸질 수도 있을까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와 부동산 흐름이 가장 비슷한 국가가 대만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엎치락 뒤치락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구조와 인구구조 여러 가지 정치구조까지도 여러 가지가 대만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만에서 가장 초프리미엄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곳의 가격이 우리나라 초프리미엄 아파트 그러면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 많이 꼽으시잖아요. 기껏해야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한 200억대가 제일 비싸다고 들었는데 아파트가 200억대다. 저도 사실 놀라긴 했습니다만 대만에 비하면 쌉니다. 대만의 초프리미엄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700~800억 해요. 그럼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랑 유사한 수준이고 대만 타이페이나 우리 서울이나 비슷비슷한데 아니 800억이 넘는다고요? 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대만의 초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대만인들만의 시장이 아니라 전 화교권 시장을 대상으로 아파트 시세가 결정되거든요. 동남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화문화권의 초프리미엄 고객들, 이 사람들이 대만에도 내가 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거 살게요, 제가 그거 살게요 하면서 가격이 자꾸 올라간 거고, 초기 시공할 때도 그런 사람들의 수요까지 고려해서 가격이 그런 수준에서 처음부터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은 진짜 국제도시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손꼽히는 슈퍼스타 도시 그러면 도쿄, 서울 이 두 개가 꼭 들어갑니다. 싱가포르도 들어가고요. 어쩌다 상하이, 북경이 들어가지 상하이, 북경보다 서울이 훨씬 랭킹에서 높은 지수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울에서 외국인들 거주나 외국인들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개편이 일어나면 서울의 프리미엄 주택 가격의 시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이것은 올바른 현상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으로 서울의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자금이 거기에 활용되는 것은 오히려 서울의 여러 가지 볼거리, 가볼거리, 즐길거리가 늘어나는 시너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반포 원베일리라든가 한남, 나인원 한남의 주택을 외국인이 사서 집값을 더 견인했다. 이거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서울의 여러 가지 낙후된 재개발해야 될 지역들 중에 일부가 있는데 그걸 외국 자금이, 외국 디벨로퍼 자금이나 외국계 자금이 와서 그거 개발해서 아시아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글로벌 회사들의 주재원들이 사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허용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공원 조성을 일부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정비를 일부 지역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우리나라 내부의 시설 투자가 이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건 근처 사는 한국인들의 거주 단지에도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요. 그래서 저는 굳이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로를 만들어줄 거라면 가뜩이나 내국인들이 내국에 투자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서 그런 선순환을 그리는 것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